그다음 이제 주석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주석은 별도로 줄을 달아서 설명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이제 한글이지만 금액들은 다 숫자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에 담긴 의미나 또 우리가 표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주석으로 나옵니다. 이 주석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필수적 기재 사항은 뭐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예시되는 것들 갖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는 무슨 조직이고 뭘 목적으로 하고 언제 설립되고 그냥 단체 일반 소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고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얘기 쭉 했는데 수익을 인식할 때는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아니면 기부자 통장에 인식됐을 때 그런 원칙들 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몇 년의 내용 연수한다 여러 가지 선택들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구분들이 우리 회계 원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평가 기준이라든지 수익 인식한 기준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회계 정책만 잘 보면은 이게 그냥 회계 교과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 부분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예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CMS 인출하는데 거기에 보증으로 정기예금이 질권이 설정됐다. 이러면 사용에 제한이 있죠. 그건 통장에 돈이 있지만 우리가 빼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이 제한됐다면 그 내역들은 뭐가 있다. 그래야 보는 사람이 여기 자금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의 주요 내용. 이 영리 조직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비영리 조직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 가장 많은 경우가 예수금이죠. 그러니까 연도 말이 되면은 그 다음에 1월 10날까지 그 소득세나 소득이나 기타 소득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거 그다음 1월 10날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가 캐시로 바로 나가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현물 기부의 내용. 현물 기부 내용은 우리 운영성과표에 별도로 표시가 안 되니까 계정 과목으로 현물 기부, 현금 후원 따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계정 과목의 큰 그림은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석으로 현물로 받은 것들은 누구에게 뭐를 받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감들 사용하고 현물이 얼마가 남았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고 제공한 담보 보증의 내용들 이거는 타인을 위해서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만약 거기가 잘못되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우발부채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중요한 거래 내용 또 총자산 사업수익의 10% 이상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체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산서만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뒤에 주석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저도 어떤 단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보는 게 앞에 있는 결산서도 보지만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의 종류라든지 지금 뒤에 가보면은 이제 투자유가증권이나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여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요 뒤에서 사례를 갖고 요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순자산이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그리고 순자산 조정 이게 있으면 그 각각을 여기에 다 표시해 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돼서 주로 보면은 단기 초가 있고 운영이익 또 기본재산을 보통재산 편입하고 또 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넣는다든지 편입하고 환입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연도 말에 나와 있는 이 보통 순자산 이 얘기가
재무상태표하고 수치가 일치되게 되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성과표 따라서 잉여금이나 변동이 되는데 순자산 자체의 변동은 파악하는 것을 요걸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들어간 부분이고, 유형자산 재평가 차익이나 유가증권 취득원가 공정가치 비교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조금 감사에 가름할 주석. 요거는 뒤에서도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3억, 1억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각각 나눠지는데, 받은 금액이 3억이나 이름이면 그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만들고, 만든 정산서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받은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연간 받은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우리 상속세 정예세법 따라 외부감사도 받지만 보조금법에 따라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다 보면 보조금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석, 이런 주석을 주석에다 넣으면은 보조금법에 따라 감사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외부 감사 받으면서 보조금하고 이 별개로 안 하고 한 번에 하려 그러면 이 주석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타,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은 공익법의 회계 기준에서 나온 얘기이고,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주석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주석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들이라면 여기에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은 이게 영리 쪽 중심으로 막 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뭐 많이 다가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들, 저는 선택적 주석 기재 사항입니다. 선택적 주석 기재 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영리 조직하고 비영리 조직하고 가장 큰 차이가, 영리 조직은 보여주기 싫은데 법에서 하라니까 외부 감사도 받고 감사 보고서도 공개하고 그럽니다. 왜? 영리 조직은 우리 결산서 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거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돈 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정에 대해서 크게는 있지만 디테일한 정보는 가능한 안 알려주로 그럽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은 영리와 다르게 우리는 받은 거를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가 돼야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후원자의 소통과 신뢰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말하는 이 선택적 주석 기재 사항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업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을 여기 선택적 주석 사항에 기재하면 여러분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냥 법인의 일반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게가 되고, 그 다음에 회계 단위 구분하는 거, 공익, 목적, 기타 두 개만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 단체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목적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회계 단위를 나누고 있다. 이 회계 단위는 어떤 사업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는 목적별로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치밀하게 한다. 통으로 그냥 하는 것과 그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단위 간의 내부 거래 및 대차 잔액.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할 때 공익 목적과 기타 사업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합하면서는 내부 간 거래 다 제거시킨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처리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는, 특히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는 통합인데 왜 이거 더하기 이게 답이 아니지? 뭐가 이렇게 빠졌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부 거래하고 이런 차이들 조정한 것들을 주석으로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 내부 간 회계 단위 간에 움직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이해가
높아지게 되죠. 단체를 파악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는 공익 목적과 기타 사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익 목적 안에서도 수익과 비수익 사례도 있게 되죠. 또 그 기타 더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들, 이런 정리들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실적.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 이사회나 총회 때 보통 들어가는 게 예산 대비 실적입니다. 그 얘기는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으면 우리 작년에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이렇게 된 거였다. 보는 사람 모두에게 예실 대비표를 같이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크다.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아주 했으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용도 지정된 기부금의 용도별 사용 보고서. 우리 특정한 목적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지정된 용도로 뭔가 사업을 따로 뺀다 그러면은 거기 따라서 용도별로 작년에 얼마가 이월됐고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또 원래 돈을 얼마 받았고 그래서 얼마가 지출돼서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용도별로 된 것을 보여주면 이거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기부자가 우리에게 용도를 지정해서 맡긴 돈은 그 용도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목적대로만 쓰겠다는 의지들이 여기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이면 기부자들에게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비용의 과목별 배분 기준. 외국에서는 저 기준 자체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앞에서 얘기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뭐 시간별로 했다. 이거는 인원수로 했다. 이거는 면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으면 비용들이 이런 기준으로 배분되겠다라고 보면서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는 이제 이 주석에 대한 이 얘기 말고도 주석에 대한 기재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줄수록 여러분 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가 못하는 추가 보완을 이렇게 들어가면 단체를 후원자들에게 지금 현재 후원자뿐만 아니라 잠재 후원자들에게도 훨씬 더 정보 제공이 명확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관리하고 우리는 잘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 되는데 조금 이상하지만 잘 못하는 데들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꾸 개선하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들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여기서 공익법인의 계획 및 주요 사업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나오는 텍스트를 어떻게 썼나 그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및 주요 사업 내용 그러면 공익법인 누구는 뭐 여기에는 사단법인 어떤 재단법인 누구는 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주로 정관 2조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위해서 설립 근거 법률 민법이다, 공익법인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런 법에 따라서 누구로부터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다 아니면 서울시청이다 아니면은 기획재정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허가를 받아서 설립일 몇 월 며칠 날 설립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설립을 받아서 몇 월 며칠일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본재산은 얼마다.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연말 기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서라면 2025년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본재산 얼마다. 기본재산이 얼마라는 얘기는 이만큼 우리가 유지돼야 되는 금액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법인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는 것은 보통 4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음에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거를 쭉 여기다 열거해 주면은 이 두 가지 문구를 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설정이 됐고 법적 실체는 어떻고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법인의 비전은 또 비전과 사명을 이렇게 쓰게 되면
위에서 나오는 그는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여서 우리가 더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밑에는 아무 법적인 규정이 아닌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했고 여러분이 내부에서 얘기했던 것들 여기 쫙 다 설정해 주면 여러분 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았고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면 언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렇게 하면 단체에 대한 일반 사항들,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충분히 제공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회계 정책.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막 설명하고 했던 얘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계 정책, 여기에는 법인은 정관하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했다. 제일 앞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선언적으로 기재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 채택하는 회계 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되고 회계 단위 구분은 이제 공익 목적 사업 부분, 기타 사업 부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목적 사업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 부분에 해당된다. 이 얘기는 회계 단위를 더 세분화해서 기타 사업에는 어떤 회계 단위가 들어가고 있고 공익 목적에는 어떤 회계 단위를 나누고 있다. 정보까지 나눠주면 더 정확한 우리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시기 이런 얘기들은 기부금 수익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주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기 힘드시면은 그냥 여기 나온 얘기들 그냥 따라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할 때 기부금에 대한 수익 인식, 또 보조금에 대한 수익 인식, 회비에 대한 수익 인식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얘기들 보면은 다 그 얘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보조금 수익도 기부금과 동일하게 지급받은 시점에 인식한다. 그런데 반납 예정이나 미사용 잔액은 보조금이 아닌 부채로 계상하고 미사용 잔액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보조금으로 대체한다. 우리 앞에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투자자산 수익 여기는 조금 더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자 수익들은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들은 그냥 미수 수익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들 할인이다, 할증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여러분들이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들은 그런 얘기들까지 더 적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침에 대한 얘기들 들어가고 매출액에 대한 얘기들 우리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원칙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랄 때 뭐를 현금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만든 결산서와 주석은 회계를 아는 사람도 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고 100%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정보를 설명해 준다 그런 차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 있는 얘기하고 동일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있는 부분 이게 확정급여인 경우도 있고 확정기여형인 경우 각각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경우는 퇴직연금 제도인데 연도 말에 전체 직원이 퇴직할 경우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산하고 있고 법인이 납부한 것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넣어서 충당부채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다. 우리 앞에서 설명하고 도표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은 투자자산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내용들 그대로 적어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경우는 지급하기 위해서 가입하고 있고 단기에 납부한 금액들은 다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기여형은 납부한 금액이 다 단기 퇴직급여가 되는 개념이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사용이 제한된 상품은 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이 되고 지급보증 관련된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차입금 담보,
아니면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이제 CMS 보증금 이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것들이 뭐 이번에 얼마고 전기에는 얼마였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앞에 있는 계정 과목 단기 투자 자산 중에 있는 얘기들 사례를 만들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계정 과목하고 맞춰서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기부 내역. 현물 기부 내역은 표시하는 방식이 토지를 기부받아서 누가 기부했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물로 기부받은 것을 끝까지 계속 관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 때 기부금 수익으로 들어간 것과 기본 순자산으로 들어온 거를 좀 구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데에서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하고 이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왜? 기부금 받았는데 들어온 것들이 기부금으로 들어간 것과 기본 순자산으로 들어간 것들이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요거 좀 나눠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비용에 대한 성격별 분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본문 공시형으로 사업 비용을 이렇게 분배 인력 시설 기타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으로 다 구분되면은 이 주석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우리 프로그램 우리 사업비를 사업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결산서 뒤에 주석에다가 단기와 정기를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사업 수행 비용 안에 더 세분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더 세분화시킨 개념이 되겠죠. 사업 수행 비용 안에 무슨 사업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서 뒤에 주석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갔고 B 사업에는 어느 정도, C 사업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 윤곽이 행렬로 가면서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하는 형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결산서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인 간의 관계의 거래, 예를 들어 출연자하고는 뭐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누구에게 사업비 받았다 이런 얘기들, 또 비용 나가면 비용 나간 거 표시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 채무 내역. 이거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받은 걸 말하고 밑에서는 연도 말 기준으로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Z법인하고는 연도 말에 2천만 원을 줘야 될 채무가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나오는데 주석도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본 것 같이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자산 사업 수익 대비 10% 이상 거래를 보통 여기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는 거기가 어떤 게 있었고 수익은 어떤 게 있었는데 이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기부금도 많고 있는 재산도 크면은 괜찮은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되면은 40억, 50억이면 그래도 규모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단은 40억, 50억을 정기예금 넣어두고 발생되는 이자만 갖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40억에 대해서 1년에 받는 그 수입이 1억이 조금 더 되겠죠. 그럼 1억에 10% 그러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건비 나가도 1,000만 원 다 넘게 돼버리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이 금액 자체의 비율이 이 이 중요한 거래 표시 같은 것들이 되게 비중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거.
기본 순자산에 대한 거, 주식이라든지 토지 이런 부분들인데 공정가치가 주식은 뭐 시가로 평가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했다. 건물은 감정평가로 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기예금 이런 게 있으면은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평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정기예금은 여기 평가하지 않음 이렇게 써줘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가증권 취득원과 공정가치 비교는 이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보다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각 계정 과목별로 회사명,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그러니까 이게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의 평가손이 결국 그 차이 부분들이 히스토리로 남아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무증권은 이제 우리 국공채나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 마찬가지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눠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재미없죠. 예. 저도 지금 이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그냥 보고 자꾸 읽는 것 같아서 저도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말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구성내요. DB형으로 갈 때 그때는 퇴직연금이 이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기예금과 매도 가능 증권 구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금융기관, 연금을 맡긴 기관에게 이 연금 운용자산 내역들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그럼 거기 있는 내역들 그대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순자산의 변동, 단기와 정기 순자산 변동은 다음과 같다 하고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 그래서 순자산 합계 이렇게 쭉 나오고 전기와 단기 아마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들에 해서 전기와 단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가 쭉 바뀐 걸 봐서 연도 말에 있는 이 금액이 우리 재무상태표와 일치돼야 되게 되죠. 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잉여금 처분으로 들어가는 경우 우리 부채와 비용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보통 순자산 안에서 잉여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여기 주석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처분 예정일 뭐 저는 여전히 이 부분들이 처분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너무 지금 일반화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전기에는 언제 확정을 했고 올해는 언제쯤 이사율 하겠다. 이건 다 결산기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준비금을 언제 적립하고 언제 확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건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이렇게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집어넣는 방법. 이것도 방법이 됩니다. 요것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추가로 좀 집어넣었던 거여서 요거는 한번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요거는 나중에 캡처 한번 떠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기들이 이제 결국 잉여금 처분인데 공목준비금이 사용돼서 요만큼 환입됐고 올해 말에 처분하는 개념으로 이만큼 69억을 전입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잉여금 정기 이사회나 아니면은 그 정기 총회에서 이렇게 발생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한 것들에 대한 그냥 증빙이 됩니다. 왜? 나중에 가면은 잉여금 처분에 일반 회사는 주주총회라는 게 분명하게 막 있는데 비영리 쪽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가 보니까 결국 법인세 신고할 때 내용 쓰기 위해서 이 부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용도 지정 후원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후원 기관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관 회원권 중 후원 기관별로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돈 들어올 때마다 어떤 용도로 쓰라라고 이미 정하고 들어온 경우 지금 여기는 제가 감사했던 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이 용도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단체 그냥 가서 전기에 얼마가 들어오고 단기에 수령했고 사용해서 연도 말에 이만큼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관리해 주게 되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금융나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 돈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결산서 보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관점. 기부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용도별로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목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무슨 중국 여기에 뭐 건립하고 아프리카 우물 무슨 프로젝트 난민 그러니까 여러 사용 용도가 지정된 후원금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 된 금액이 얼마고 단기에 수입돼서 지출되고 또 2월 남는 거는 얼마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관리가 되면 누군가가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하는데 전혀 부담을 안 가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것들은 필수적인 주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는 참 좋은 정보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보조사업 관련된 것들이 요 내용, 일반 현황과 보조사업별 세부 내용 및 보조금 증감 내역 이 내용이 주석으로 들어가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이런 보조금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보조금법에 따라서 외부 감사를 한글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으면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보조금 감사 하나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가서 중앙관서가 어디고 사업명, 보조사업자는 누가 하는 거고 총괄자는 누구며 사업기간은 언제다. 이 기본 정보가 되죠. 이거는 보조사업하면 다 있는 정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적지만 그래서 어느 부처의 어떤 사업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수행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산액은 얼마였고 정기 2월분 기재인데 보통은 잘 안 나오죠. 보통 예산은 당해년도에 보조금 다 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고 단기에 자기 부담금, 지자체, 국고 보조금 매칭 들어왔을 때 양쪽으로 같이 하고 이자 발생된 거는 각각에 대해서 발생된 거. 집행된 거는 어디서 집행됐다. 그리고 반환되는 거는 어디서 반환됐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차기 2월 부분은 내년에 반납할 금액이 여기 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인 경우는 저기 2월 부분과 여기 차기 2월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 그 다음에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이게 그 보조금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유무형자산 내역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조금 받아서 자산 취득을 못하니까 이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 보강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용한 내역들로 쭉 이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5년이죠. 2015년이 이 기준 자체가 2015년에 나오고 한 번도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데 일단 그대로 유효한 보고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 이거는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변경했다 또 중요한 오류를 수정했다면 이런 내용도 주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사례에 있는 것들 사례에 있는 것들 조금 한번 더 보면은 다른 쪽은 제가 크게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케이스 따라서 아 이렇게 붕괴가 되구나 이런 내용들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 보시면 되는데 요 경우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 경우는 146페이지 쪽이 됩니다. 140페이지. 이게 이제 겨울 되면은 우리 뭐 목도리 따서 보내기 이제 이런 행사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는
어찌됐든 기부자가 뭐 누구든지 얼마의 돈을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는 틀씨를 보내서 그 사람이 짜서 우리한테 다시 보내면 그것을 이제 수혜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후원하고 자원봉사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모금 담당자라든지 사업 담당자는 이런 회계에 대한 얘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업을 막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 따라서 회계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기부자는 털실 구입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익법인에게 제공하고 공익법인은 어찌됐든 털실을 구입해서 기부자에게 전달하고 왜 전달했는지는 일단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는 이 털실로 목도리를 짜서 공익법인에게 다시 전달하고 공익법인은 털 목도리를 필요한 수혜자에게 분배해 준다.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구조가 털실 구입 비용을 후원한다 이런 구조를 본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후원자는 법인에다가 후원금을 보냅니다. 자, 첫 번째 돈을 보내는 털실 구입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후원자가 후원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털실을 구입하죠. 구입하고 난 다음에 털실을 후원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는 후원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짜서 법인에게 다시 전달하면 법인은 이 목도리를 수혜자에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후원자에게는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제공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도리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자원봉사했으니까 자원봉사 확인이라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로 가면은 구입한 털실로 짠 목도리를 후원한다. 자, 이렇게 가면 사업 담당자는 그냥 후원한다는 쪽에 포커스가 돼버려요. 근데 이 사업하는 쪽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관련된 후원자들이 직접 털실을 짰는 거 그걸 갖고 후원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사업 쪽에서. 그렇게 되니까 털실로 짠 목도리를 후원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는 털실을 법인이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 털실을 후원자는 털실 대금을 사서 본인이 대금을 구입하게 돼요. 그러면 털실 주인은 후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털실로 목도리를 짜서 그 다음에 목도리를 후원하는 게 되죠. 목도리를 후원하면 법인은 분배, 그러니까 수혜자한테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결국 털실이 들어올 때 목도리를 후원받는 거냐 아니면 목도리 현물을 기부받느냐 목도리를 짜기 위한 털실을 구입 대금을 기부받았느냐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중간에 이 털실 판매라고 하는 행위가 법인이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 안 하고 막 가버리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익법 회계 기준 정리해 가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뭘 기부하는 건가, 우리가 누구에게 판매하는 건가, 우리가 왜 받는 건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공익법인에게 기부자에 전달하는데 왜 전달하는 거지? 이부 사람은 공익법인에게 왜 전달하는 거지? 본인이 구입한 거를 짜서 전달이냐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인 결과를 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사업 진행하면서 설명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 단체들한테 이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담당자들이 그냥 막 밀고 가버려요. 위에 것만 갖고. 회계 담당자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줘야 되는지, 이걸 기부금 영수증으로 줘야 되는지, 이걸 기부금 영수증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잘 잡고 가줘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좀 사례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후원은 이제 어제 얘기 쭉 했던 거, 상품권도 얘기 괜찮고 이자도 들어가고, 여기 얘기는 우리가 주된 재원이면 이자 수익, 사업 수익으로 가고 아니면은 사업 외 수익으로 간다. 그 얘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이고, 보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우리 이자가 아니고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미지급금으로 잡자 하는 얘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조건부에 대한 것들은 어제 이제 쭉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급여가 나갑니다. 사업 담당자의 급여가 있고, 모금 담당자의 급여가 있고, 관리 담당자의 급여가 있고,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147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되면은, 결국 급여 부분은 여기 사업과 모금과 관리 담당을 각각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은 우리 일반적인 예수금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에서 드러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이 수익사업 투자금, 수익사업 기금 이런 얘기로 서로 대조하면서 가는 부분 필요하다는 거 설명드린 것을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목준비금에 대한 것도 요거 설명했던 거를 한번 이제 분계 사례로 표시한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 부분이 여기 공통비용 안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15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공통비용 배분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차량이 있고 비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실의 면적을 보니까 전체가 252평인데 주간보호센터, 사업팀, 모금팀, 관리팀 이렇게 면적을 나눠서 쓰고 있고, 그리고 차는 스타렉스가 있고 카니발이 있고 레이가 있고 각각 영어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쓰이는 부분, 관리팀에서 쓰는 부분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지, 건물, 유형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단기 상가계획은 우리가 보면은 2억 1천, 여기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2억 1천이라고 하는 건물 취득가액에 내용연수 4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중간에 시작돼서 12분의 8로 하면은 350만 원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모금과 일반 관리. 지금 여기서 보면 모금은 10평이죠. 전체 252분의 10평이 되고, 일반 관리는 252분의 6이 되고, 사업 수행 쪽은 200과 36분의 252로 나누니까 결국 저 전체 감가상각비를 건물의 상각비를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사업 수행 비용과 모금 비용과 일반 관리 비용으로 나눠서 안분하게 된다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계 자체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한 번에 가는데, 상각비는 사업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모금에 대한 시설 비용, 관리에 대한 시설 비용, 요 금액들을 이렇게 나눠서 분계가 들어가 주면 공통 비용을 기능별로 각 나눠준다라는 성격이 되는 부분이죠. 하여튼 이틀 동안 한 10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가셔서 여러분 단체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